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9월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장 흐름 속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증시는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빠르게 오르면서 증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욕 증시 상황과 더불어서 미 국채 금리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오늘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면서 장 전에 저희와 함께 시장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이슈 자세하게 짚어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9월 FOMC 회의 결과를 좀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이 된 뉴욕 증시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뉴욕 증시는 이제 9월 FOMC 오늘 회의 첫째 날인데 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모두 1% 내외의 그 하락폭을 좀 기록을 했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포인트, 그다음에 나스닥은 0.95%, 그다음에 S&P 500도 1.14%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1.49%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3,855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3,900포인트 밑으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월 6일 이후에 최저치를 다시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옆으로 조금 횡보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소재, 필수 소비재 섹터의 하락폭이 다른 섹터보다 조금 더 크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종목의 등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편입 종목 중 2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종목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편입 종목 중 90여 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1.98% 하락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아시아, 유럽 지역의 앱스토어 가격을 이제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로 인해서 1.57%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에 알파벳 같은 경우 1.95%,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0.85%, 근데 메타 같은 경우도 1.3%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FOMC에서는 파월 의장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게 가장 시장에서는 불안한 요소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좀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엔 어저께 이제 8bp가 오른 3.569%로 끝마쳤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3.6%를 넘으면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가 이후에 조금 이제 소폭 조정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국채 2년물 같은 경우도 장중에 3.9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2007년 10월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 이후에 소폭 하락을 하면서 3.97%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 이제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9월 기준금리 인상을 75bp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률 자체가 이제 84%로 100bp 인상 확률보다는 확률 16%에 비해서 월등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bp 인상 확률이 전날보다 3bp 하락을 하면서 일단 이번은 75bp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1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4.0%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68.4%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기준금리가 4.0%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9월에 75bp 인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1월에도 75bp 인상, 그러니까
두 달 연속 또 75bp 인상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불안감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긍정적인 건 11월 달 기준금리가 50bp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게 전일보다 6.7% 상승한 31.7%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조금 더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4.25% 이상일 것이다라는 확률은 90.9%로 상당히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고요. WTI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1.8% 하락한 84.1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11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으로 끝마쳤는데요. 110.17로 끝났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도 0.99달러로 끝났고요. 파운드 같은 경우도 장중에 1.13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달러와 강세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9월 FOMC 공식 일정은 시작이 됐습니다만 회의 결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투자자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좀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증시 상황과 더불어서 간밤에는 채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단기물을 좀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채권 시장이 또 다른 새로운 대안 투자처로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자세하게 이 상황 살펴주신다고요. 네, 지금 높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천명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CPI가 3월 달에 8%대를 진입한 이후에 지금 6개월째 계속 지금 8%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제 6월 달에 피크를 찍고 소폭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는 있지만 여전히 하락폭은 매우 더디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다시 지금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연준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자체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이제 핵심 부분인 공급망 부분을 컨트롤하는 것은 연준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를 위축시킨 그런 이제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초 제로금리에서 지금 8월 달까지 2.5%까지 급격하게 인상을 했는데요. 이런 인상에도 불구하고 CPI 상승률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연준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시키겠다라는데 정책에 올인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연준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의 최근 발언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의 정책 방향은 물가 안정에 완전히 올인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물가 안정을 위해선 경제적인 고통도 지금 수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쉽게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내년 내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 심리가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 심리가 국채 금리에도 지금 여전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3.5%를 돌파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그 연준의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10년물 기준 10년물 금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8월 1일 대비해서 지금 100bp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이제 100bp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여전히 높은 그런 이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4% 돌파 여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채권 트레이더 같은 경우 내년 4월 말 지금 그 기준금리 예상을 이제 4.41%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채금리는 이보다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투자의 메리트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과 채권의 그런 이제 대칭적인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채권 투자가 조금 감소가 되고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투자가 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관련돼서 매매 차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당 배당 수익률도 상당한 중요한 투자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당 배당 수익률은 연 3.5%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식의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에 따른 주가 상승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하여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만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배당 수익률은 한 1.85% 정도 되고요. 특히 주식 배당이 높게 하는 100개 종목을 묶어서 발표되고 있는 배당 귀족 지수의 같은 경우에는 연 배당 수익률이 2.5%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S&P 500 기업 중에서 지금 국채 2년물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는 기업이 한 1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인 지금 3.5%를 넘기는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는 기업도 20%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비율은 이제 2006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당 수익률이 3.5%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보다는 채권 쪽에 좀 더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은 특히 이제 미국 국채 같은 경우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채권이긴 한데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투자가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투자가 좀 적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채권 금리가 3.5%를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을 통한 배당보다는 안전한 채권을 통해서 안정적인 이자를 받는 것을 좀 더 선호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각 기업들의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 기업들의 매출이나 수익성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기업 실적을 이제 리서치하는 패트셋에 의하면 S&P 500 기업의 3분기 순이익 증가율은 3.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예상치 9.8%에 비해서는 6.1%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에너지주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그런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향후 2달에서 3달 동안 기업의 EPS를 하향 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미국 주가도 지금보다는 소폭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채권 관련돼서는 채권 수익률 급등을 하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동안 이제 증시의 투자자들은 낮은 금리로 인해서 좀 위험을 감수하고 대표적인 위험 자세인 증시에 투자를 했던 건데 여기에 따른 매력도가 낮아지면서 채권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짚어드렸습니다. 기업의 이 수익성 부분에서도 영향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비관론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 포인트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국채 상황도 궁금하지만 국내 국채 금리 상황도 궁금합니다. 덩달아 함께 널뛰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채 금리도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3.836%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2012년 4월 이후에, 그러니까 10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 3년물 금리도 3.823%로 2011년 8월 이후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비해서는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0.7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3년물 같은 경우도 0.81%포인트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달 이제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75bp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은도 기준금리의 인상폭을 좀 확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국내 경기 상황으로 기준금리를 빅스텝 이상으로 올릴 수 있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한은 입장에서도 이런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채권 금리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이렇게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단순히 국채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채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9월 달에 발행된 이제 한전채 같은 경우 신용 등급으로는 AAA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중에서 가장 더 좋은 등급을 갖고 있는 한전 같은 경우에 2년물일 경우 4.84%, 그다음에 3년물일 경우는 4.905%로 발행이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단히 높은 금리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트리플 A인데 3년물이 3.999%로 발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높은 회사채 발행 금리가 이런 우량한 회사들의 채권들이 높게 발행이 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채권 거래가 거래 단위가 크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자가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 채권의 거래 단위가 많이 작아지면서 관련된 채권들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의 9월달 평균 국채 채권 거래 대금은 1,600억 정도를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종기에 860억이 이제 일일 평균 거래량이었으니까 이 거래 대금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직접적인 채권 투자보다는 이제 ETF를 또한 채권 투자를 하겠다라는 단기 자금들이 지금 채권 ETF로 지금 많이 이제 자금이 유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자산의 코덱스 KORF 금리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 순자산이 5개월 동안 2조 6천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KORF 금리는 이제 금융기관의 대충 금리를 결정하는 기초 지표자 금리인데요. 최근 이거에 연동되는 그런 이제 ETF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 19일 기준으로 해서 연수익률이 2.48%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 일주일 동안 5천억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 300억 이상 지금 자금을 유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래 에셋 자산의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같은 경우도 기관 자금 유입으로 순자산이 1조 4천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채권 관련된 분야에 상당 부분 그 자금이
지금 집중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자세하게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 확대와 관련된 내용 전달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도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좀 유력하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채권 시장으로의 이동이 더욱 가속화될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채권 시장의 자금 유입은 아마 당분간 좀 지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그 경기 둔화 우려감 또 이에 따른 기업 실적 둔화 우려로 인해서 최근 주식 시장의 이제 상승 탄력이 상당 부분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둔화가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게 이제 지표상으로 나타난다든가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주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관이나 법인과 같은 게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는 그런 투자자들일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전체적인 증시 수급 상황에서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채권으로의 작은 이동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뭐 투자를 할 때 뭐 미국 투자자들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주식의 이제 배당보다는 높은 변동성에 기대해서 매매 차익을 좀 더 관심이 더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한 번에 이제 목돈을 벌겠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데 채권 투자 수익률은 이해는 조금 만족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유 자금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에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아서 증시가 그렇게 뭐 상승 여력이 좀 둔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자금을 일시적으로 채권에 투자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반 예탁금보다는 이렇게 채권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채권으로의 자금 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 채권으로의 움직임이 좀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 중심의 이제 투자를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채권 이자보다는 이제 하루 투자를 내가 잘하면 하루 주식의 상승폭 정도 된다, 좋은 종목을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는 하루에 벌 수 있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채권으로 이동보다는 주식시장 내에서 계속 이제 단순 이제 예탁금에서 머물면서 언제든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채권 시장으로의 이동 가속화될지 이 부분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작전도 저희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어제 우리 시장이 마감이 된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대표님, 어제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뭐 전일 증시는 월요일 날 하락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좀 예상보다 이제 하락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발로 이제 매수가 됐고요. 일단 9월달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일단 관망세가 좀 했었던 그런 하루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양대 지수 모두 이제 개인이 순매도, 그다음에 기관이 순매수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저께 1,389.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환 당국의 이제 환율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인해서 하향 안정이 되는 그런 게 모습을 보였는데 전일 이제 미국의 FOMC 전일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110포인트 이상을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FOMC 회의에 따라서 아마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오늘은 1,390원대로 다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별 이슈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강한 그런 흐름점을 보인 종목들이 몇 종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종식 발언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항공이나 여행, 카지노, 면세점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이제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음식료 기업들도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우유 OEM 업체도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주도 여전히 강한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계속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증시는 아마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인해서 약세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증시가 1%포인트 정도의 이제 하락을 보이면서 국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원달러 환율 자체도 금일 같은 경우에 1,390원대로 뭐 다시 진입을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1,300원, 90원대 후반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과연 외환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한 어떠한 이제 대책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지수는 한 2,350포인트를 지지할지 여부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지수가 뭐 2,350포인트가 특별히 지지선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지지 여부를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7월 6일 날 종가인 2,290포인트가 지지선 역할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지선은 720포인트 근처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 지지선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향후에 그 지지선의 지지 여부를 아마 좀 더 확인을 하시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오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따라서 주가 흐름의 변동성은 좀 클 걸로 그렇게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뭐 좀 다운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업종 중심으로는 아마 오늘도 움직임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테스토노미 관련돼서 원전 관련주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그거와 관련돼서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도 여전히 조금 시장 내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오늘 이제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라고 하는 DX 코리아 2022를 개최하게 됩니다.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국내 방산업체의 이제 기술력을 나타내는 제품군들을 이제 전시하게 될 거고요. 최근 들어 이제 국내 이제 K 방산에 대한 관심들이 해외에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산 전시회를 통해서 국내 방산 제품에 대한 해외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향후에 아마 하방 압력이 좀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FOMC 회의에서 75bp를 내일 뭐 인상을 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인상 이후에도 11월 달에 FOMC 회의에서 75bp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확률도 여전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불안 요소가 여전히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 뭐 현금을 지금 갖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이 좀 바닥권을 확인한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늦지 않는 투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위주로 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은 국내 증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관련돼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 어떤 포인트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증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뭐 금리라든지 환율에 좀 많이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좀 고점 대비해서 살짝 좀 하락 마감을 했다는 점, 사실 뭐 FOMC를 좀 두고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3.5% 정도, 2년물 같은 경우는 4%대에서 일단 좀 저항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1,380원대에서 좀 내려오는 좀 약간 안도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던 게 좀 중국 증시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객들에 대한 코로나 규제 완화 계획을 좀 발표를 했죠. 이에 따라서 중국의 방역 정책에도 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좀 존재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할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중국의 어떤 소비라든지 공급망의 이슈가 개선된다고 하면 다시 어떤 대중국에 대한 어떤 무역, 수출에 관련된 부분에 좀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제 좀 특이했던 건 뭐냐면 이제 환율이 조금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엇갈리는 행보를 좀 보였는데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좀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위주로 좀 매도가 좀 나온 상황인데요. 뭐 인텔, 뭐 AMD 같은 PC 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가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소형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좀 많이 하는 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상당히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이제 기관 같은 경우가 어제 좀 양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주면서 그래도 시장을 좀 버텨주려고 하는 모습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제 반등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인 어떤 반등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서 특히 뭐 미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에서 뭐 큰 반전일 계기가 나온 어떤 좀 재료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 뭐 일부 헤지펀드가 좀 매수를 가동했다는 좀 보도도 있긴 합니다만 뭐 이건 아직 어디까지나 뭐 좀 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매파적인 연준을 좀 시장에서는 이미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 반등이라 하더라도 반등에 대한 의미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FOMC 관련된 어떤 결과를 좀 기다리는 시장이 좀 이번 주에 펼쳐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이런 측면에서 어제 좀 반등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 반등으로 좀 의미를 좀 부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자세한 시장 상황 속에서 올랐던 쪽을 살펴보자면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를 또 네. 띄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는요. 또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들과 덩달아서 관련 종목들 좋은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오늘도 우리 윤여민 FP님께서 준비해 주신 섹터 분석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을 또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해요.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어제도 또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가 완전 자율주행 노선형 서비스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이 있을까요, FP님?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전환 재료가 한 두세 개 정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어제 좀 이제 자율주행 섹터가 좀 크게 반응한 것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어떤 그런 행보, 그다음 국토교통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러한 움직임이 제가 볼 때는 좀 큰 재료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청사진을 분명히 내놨습니다. 그래서 도심 항공교통 UAM 같은 경우 2025년까지 최초 상용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많은 지금 제도적인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가리켜 이제 모빌리티 혁신 이제 로드맵이라고 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용자 중심이었던 그런 어떤 모빌리티를 좀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모빌리티 시장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 4,400조 규모였는데 2030년에는 뭐 8,700조까지 약 한 1.8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성장되고 있고 사실 이제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지금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이 좀 만들어진 상황이고 뭐 독일 같은 경우도 2030년, 뭐 프랑스 같은 경우 2024년까지 다시 뭐 완전 자율주행이라든지 UAM 관련된 부분에서 좀 발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UAM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빌리티 관련된 좀 섹터가 있겠습니다만 자율주행 섹터를 이제는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민간 기업들의 제가 볼 때는 좀 움직임도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이제 4분기에 제네시스 G90을 좀 이제 내놓기로 했는데
했는데 여기에 이제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가 된다고 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이 레벨 3 지금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가 메르세데스벤츠랑 지금 혼다 일부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험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레벨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네. 뭐 60km 이하에서 지금 차량이 알아서 운전을 하되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좀 개입이 되는 그래서 뭐 레벨 3부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하더라도 자율주행 기능으로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4분기에 나오는 G90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자율주행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4분기부터 확실하게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좀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좀 짙기는 합니다만 네. 자율주행 섹터가 이제 미래 모빌리티의 어떤 좀 움직이는 섹터에 좀 탑승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대장주로는 현대 오토웨버를 좀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어떤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또 계속해서 내놓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 FP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처럼 레벨 3 그리고 레벨 4까지 가는 단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현재 이제 레벨 3 단계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깐 그 정말 긴급한 순간에만 운전자분들이 좀 개입을 하고 레벨 4 단계에 가면 거의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기술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들, 관련주로 엮여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좀 뛰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부터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 종목들 좀 사서 모으는 전략도 유효합니까? 지금은 전 충분히 좀 사서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섹터가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시세를 내고 거의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된 이후에 좀 많이 좀 시세를 반납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확실히 테마적인 좀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게 된다고 하면 뭐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지금 뭐 LG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있고 또 이제 뭐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종목들의 선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대 오토웨버가 좀 자율주행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뭐 오비고 같은 종목들이 좀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 전략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FP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또 이후 전략이 달라지겠지만 오늘장은 저희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확실히 이제 어제 지금 이제 뉴욕 증시가 좀 좋지 않게 마감을 했죠. 네. 특히 이제 포드 같은 경우가 12% 정도 이제 폭락을 하는 네.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계속해서 들쑥날쑥한 어떤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내일장을 좀 어떻게 보면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는 좀 FOMC의 어떤 회의를 기다리는 좀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월요일 날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 보였고 이제 화요일 날 좀 반등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미국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앞에서 제가 외국인 수급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관이 지금 이제 증시를 어느 정도 방어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돌아와야 된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전기전자만 좀 매도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전기전자가 좀 우리는 좀 매수를 해야 좀 시장에 좀 반등이 오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좀 전기전자와 관련된 큰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좀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환율이 또 계속 또 중요한 어떤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늘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그 터미널 금리라고 하죠. 지금 최종 금리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한 4%대 초반 정도, 지금 4.5% 정도까지 지금 반영된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좀 증시가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5%대까지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지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좀 종목별로
섹터별로 분명히 좀 반등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사실 뭐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 같은 경우 좀 기관의 매수세가 좀 쌓이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좀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작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확연한 업종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 짚어주셨는데 어제 시장만 보더라도 시총 상위 종목주 안에서는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약세를 좀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자세한 포인트 잡아주신다고요? 네, 전체적인 업종이 특히 이 반도체와 관련된 IT주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레벨이 다운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종목이 주요 가격대를 종가 기준으로 훼손을 하면은 빠른 반등, 즉, 한 2거래일 정도 내로 반등이 없으면 이 부분은 주가가 한 차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SK 하이닉스는 전저점을 테스트, 그리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더라도 급하게 사는 구간은 아니고요. 이러한 가격대를 테스트하는 걸 보고 차라리 반등이 나타나는 걸 보고 또는 주요 지표들 재고가 밀어내지든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접근을 하는 게 현재 기준에서는 낫다는 판단입니다. 좀 연결해서 지수 방어 관점과 그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말씀드려 보면 IT가 약할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대차 이러한 종목들이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위권 내에 두 종목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냈었어요. 이 이틀 전 거래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기는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현대차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 포드의 약세, 그다음에 포드와 연결해서도 좀 완성차 업체들이 주가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수 방어 성격이 아니라 오늘은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오늘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이 안에서 종목들 같은 경우 IT 업종 내에서도 반도체 종목 이외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IT 내에서도 주가가 차별화될 수 있는 종목을 추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추린 종목들 중에서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특징주는 LG 이노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은 대표적으로 좀 박스권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대형 IT주 중에서 기본적인 체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기본적인 체력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이폰 쪽에 이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 카메라 모듈단 일부 부분에서 실적, 그다음에 더해지는 게 이게 기판과 관련된 사업 부분, 이 부분이 또 확장이 될 수 있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형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가 수요가 좋아요. 그렇다 보니 3분기 예상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면 3분기 영업이익은 한 4,200억 원 중반대,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정도 잘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갈수록 전장 부분에서 부품이 확대될 수 있는 점,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해보면
박스권 플레이 같은 경우 아직 지속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3만 원대가 박스권의 하단 구간입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점 감안을 해서 가격적으로는 33만 1,0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 대형주 중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LG 이노텍이었습니다. 어제 특징주로 꼽히기도 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의 호실적 기대감에 부풀어서 관련된 부품주로서 LG 이노텍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애플 같은 경우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선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업종과 약한 업종 구분할 때 빠지는 업종 내에서 강한 종목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특징 무엇일까요? 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업종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다 녹여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총상위 IT주들이 약해요. 근데 여기에서 업종이 빠질 때 IT 안에서도 반도체 쪽은 약하고 이 반도체가 약하다는 점은 중심으로는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OLED라든지 이와 관련된 주요 장비군들의 종목은 강세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부분이 실적이 3분기부터 나아지거나 그런 요소는 아닌데 IT의 반응은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그다음에 이 새로운 제품 같은 경우가 좀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이 형성되는 구간 기대감보다 만약에 실망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빠지게 되는데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예상치보다 더 잘 팔리게 되면 주가는 강한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내년 초가 돼봐야 알지만은 애플의 XR 기기 같은 경우에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 OLED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어제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 아이폰의 신작 같은 경우 판매가 예상치보다 잘 나오다 보니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는 이 판매 수치 예상 수치보다 잘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업종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하단에 주가는 지키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새로운 요소들 또는 시장에서 감안되지 않았는데 또는 시장에서 특정 허들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좀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수치화된 데이터를 상회하는 수치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면 주가는 더 강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OLED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OLED와 관련된 종목, 소재단의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LED 관련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리 먼 과거는 아닌데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예상치의 실적이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OLED와 관련된 이슈는 조금 먼 부분이 있다 보니 주가의 반응은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2분기의 실적에 비추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부합하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실적보다는 XR 기기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반영을 해 나가는 단계로 보이고요. 삼성전자에서도 당장은 아니지만 규모는 적을 수 있지만 XR 기기에 대한 투자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OLED 관련주들은 복합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대는 주가 추이가 최근에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 시장 대비 강하다는 점은 수급이 비어 있었기도 하고
새롭게 수급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좀 중장기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32,000원대 가격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런 가격을 우선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매매 관점으로 보면 일단은 한 34,000원대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현재 가격은 35,550원입니다. 34,000원 초중반을 지지하는지 보고 종목도 매매 대입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랜만에 OLED 관련주 소개를 해드렸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매매 시그널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